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는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바람나서 사라졌었는데 이제야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냥 가볍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거슬러 올라가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언제나처럼 학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항상 집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쇠 같은 건 가져본 적이 없고 집 문은 항상 어머니가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벨을 울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디 간 건가? 생각한 저는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두워져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퇴근할 때까지 계속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 너 이렇게 추운데 안 들어가고 밖에서 뭐해? 아빠, 왜냐하면 집에 엄마가 없어. 저는 추위에 떨면서 설명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불안했던 저는 설명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상황을 알아차린 아버지께서 급히 방에 들어가 난방을 켰습니다. 그리고 뭔가 편지 같은 것이 식탁에 놓여 있었고 그것을 본 아버지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욕조에 목욕물을 받아줬습니다. 욕조에서 몸 좀 녹이고 나서 잠깐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일단 천천히 몸 좀 녹여라. 저는 기다리느라 차가워졌던 몸을 욕조에 담궜습니다.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면서 왜 엄마가 집에 없는 건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저는 아버지와 마주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까 본 편지 같은 것이 아버지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쓴 것일까?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 걸까? 그런 태평스러운 저에게 아버지께서 있잖아, 엄마랑은 이제 못 만날 수도 있어. 저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몰라서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조금 늦게 말뜻을 이해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왜? 엄마 어딨어? 싫어. 엄마가 보고 싶어.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버지는 안아주시며 미안해. 아빠가 엄마 목까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이날 저는 아버지께서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도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웃고 든든하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 열심히 가사와 일을 병행하시고 방학 때마다 항상 어딘가로 놀러가 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간 이유는 다른 남자가 생겼던 거였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꽤 오랫동안 만난 남자가 있었던 것 같고 식탁 위에 이혼 신고서와 짧은 메모를 남겼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낮에 없는 동안에 만났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를 생각해서
자신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와 저를 남겨두고 사라져버려 아버지는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인 혼자서 저를 키울 결심을 한 겁니다. 처음엔 우울한 저였지만 남자 둘이 사는 건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1년이나 지났을 무렵에는 둘이서의 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잊어버리자고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버지와의 시간을 소중히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살게 된 지 몇 년 지났을 때 아마 중학교 올라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은경 씨라고 해서 아버지의 직장 동료인 것 같았습니다. 둘의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둘이 사귄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마음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라는 존재를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은경 씨는 매우 상냥하고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는 반항기가 있을 때여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난처해 하시던 표정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반면 아빠가 만약 저분과 결혼을 하게 되면 아빠도 나를 버리고 사라져 버리잖아. 그런 불안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경 씨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경 씨는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민감한 시기 저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밝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단둘이 있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잔업으로 늦어져서 먼저 은경씨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는 잔업 때문에 늦어진대. 그래서 먼저 가 있으라며 열쇠 받아왔는데 내가 실례했나?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다. 햄버거 사왔어. 햄버거 먹자. 은경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엄마와 달리 아버지를 아껴줬습니다. 저 때문에 둘이 재혼하거나 같이 살 수 없는 건지 벌써 사귄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랑 결혼은 안 해요? 저는 정신을 차려보니 머릿속으로 생각하던 걸 그대로 말했습니다. 말한 후에 깜짝 놀랐지만 이미 말은 해버렸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경씨는 요리를 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빠랑 결혼해도 돼? 조심조심 물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둘이 하고 싶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해가 된다면 나가면 되니까 전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알바하면서 독립할 수 있어요. 방해가 되지 않게 혼자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말을 들은 은경씨는 매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저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빠를 많이 좋아해. 나랑 아빠는 셋이 함께 살고 싶지. 둘이서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아빠는 나보다 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네가 인정해 줄 때, 그때 결혼을 할 생각이야. 이건 아빠도 같은 마음이야. 우리 세 명이서 가족이 되고 싶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건 알아.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가족이 되게 해주지 않을래? 저도 같이 있어도 돼요? 엄마처럼 날 두고 둘이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은경 씨는 깜짝 놀라 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아빠의 아내로 그리고 너의 엄마가 되고 싶어. 셋이서 아빠, 엄마, 아들이 되는 걸 원해. 그러면서 울면서 웃는 얼굴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이상한 생각은 그만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화 나누는 게 들려 집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대화를 들으며 혼자 울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계속 아버지의 울었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눈물이 많아서 저 몰래 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와 은경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은경 씨는 당시 20대였고 초혼으로 중학생의 엄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은경 씨는 저에게 친어머니처럼 아낌없이 애정을 쏟아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른 건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고 그날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케이크를 내줬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의 애정을 많이 받아 큰 사고 치는 것 없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님은 신혼이나 다름없이 깨가 쏟아집니다. 오히려 제가 사회인이 돼서 집을 나가고 나서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직장에서 만난 동기의 여자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까지 했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고 저도 곧 아버지가 됩니다. 부모님이 해주셨듯이 저도 아이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상을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일요일에 저랑 아내랑 둘이 집에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택배 올 것도 없고 누가 오기로 한 것도 아닌데 누구지? 하며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문을 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앞에 계신 분은 틀림없이 저를 낳아주신 친어머니, 제가 초등학생 때 잠적한 분이었습니다. 아니, 여긴 어떻게 왔어요? 그런 놀란 얼굴 하지마. 계속 보고 싶었어.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으면서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일은 다 털어버리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은경씨 단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에 분노라든가 여러 감정이 되살아나서 금방이라도 고함을 질러버릴 찰나에 어머, 손님 오셨네? 추운데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하고 아내가 먼저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눈치 빠른 아내네. 그럼 실례 좀 할게요. 제가 제지할 사이도 없이 뻔뻔하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을 때 아내는 손님이 제 침몰하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하러 온 거예요? 이유가 없으면 만나러 오면 안 돼? 나는 네 엄마야. 이제 엄마라고 생각 안 해요. 저와 아빠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친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시도 친 제 말에 친모는 풀이 죽은 듯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해. 그 후 만나던 남자와는 헤어져서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었어. 근데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건 제 알 바 아니고 이제 와서 변명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니야, 이러면 곤란해. 뭐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참고로 어렸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살았고 전화번호도 안 바뀌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와는 계속 왕래도 가졌습니다. 외조부께서 딸이 한 짓에 대해 대신 사과도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손주 좋아하시는 걸 알고 계시기에 인연을 끊지 않고 명절이면 함께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 제 결혼식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친모가 정말 저를 보고 싶어 했다면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만나는 게 목적이면 이제 봤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제가 냉정하게 몰아세우자 친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사실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럴 줄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저한테 도움 같은 건 바라지 마세요. 정말 너무한 거 아냐? 너 내 아들이잖아. 도대체 누가 너무한 건지 친아들도 버리고 집 떠나놓고선 이제 와서 너무하다는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원래 함께 살았을 적에도 좋은 어머니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요리는 형편없었고 아버지 앞에서만 열심히인 척을 했지 제 끼니도 제대로 안 챙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겐 이제 아무것도 아니시니까 저를 원망할 거면 어린아이를 두고 간 과거의 자신도 함께 원망하세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를 낳은 건 변함이 없어. 아들로서 낳아준 엄마를 돌봐주는 건 도리 아냐? 나는 초등학생 때까지 널 키워줬어. 버림받기 전까지 키워준 것보다 그 후에 더 긴 시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있습니다. 지금의 엄마 노후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 저한테 대접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와, 정말 너무하네 진짜. 너 정말 불효자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내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열심히 화를 억누르고 더 이상 나눌 대화도 없고 소리 지르실 거면 경찰 부를게요. 끌려 나가기 전에 그냥 가세요.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먹혔는지 순순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한테 만약에 또 찾아오면 바로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었고 갑자기 도와달라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온 행동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미안해. 아빠가 왜 사과해요? 물어보니 친모가 아버지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저와 마찬가지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제 집은 알려주지 않아 설마 저에게 갈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굳이 말을 아꼈는데 친척들을 들쑤셔서 제 집을 알아내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줄 걸 그랬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제 안 올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구나. 참고로 지금 엄마는 울고 있어. 네? 왜요?
설마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며느리가 오늘 있었던 일 알려줬는데 너가 지금의 엄마만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했다면서? 그거 듣고 엄마 감동받아서 울고 있어. 아버지께서는 엄청 웃으셨습니다. 아내가 말해준 걸 알고 나니 맥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혀를 빼꼼 내밀며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얼른 뱃속에 아기를 낳아 부모님께도 손주를 안겨드리고 제가 받은 사랑만큼 아이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나간 과거보단 다가올 행복한 날들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이 되는데 아내의 위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바람 피우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설명하기 위해서 아내와의 만남부터 써보겠습니다. 아내와는 20대 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아내랑 저랑 동갑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반강제로 소개를 받아 만났는데 제 취향을 너무 화려하지 않은 스타일에 반했습니다. 어깨쯤 내려온 밤색 단발머리에 대화를 나눴을 때도 뭔가 잘 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자와 이야기할 기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긴장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갔고 사귀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내는 내 생각을 읽는 능력이 있는 건가? 하는 정도로 제가 원하는 것을 짐작해 주었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손을 잡을 타이밍을 고민할 때 아내가 먼저 잡아주었고 데이트 중에 날씨가 더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새 물을 사다 줬습니다. 한 번은 아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아는지 물었더니 아내는 싱글벙글 웃으며 왜냐하면 자기 표정은 옛날부터 알기 쉽거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옛날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고 옛날에 저에 대해서는 몰랐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첫 여자친구에게 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딱히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 궁합도 좋고 나이도 생각해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기뻐해줬고 저도 프로포즈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로의 집에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소개팅 때는 고향이 어딘지 얘기하다가 같은 지역 사람인 건 알고 있었는데 집에 인사드리기로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내와는 동갑이고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녔던 학교도 혹시 같았을까 하고 물어보니 아내는 아슬아슬하게 학군이 달라서 다른 학교에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불쾌한 시선을 느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는데 매번 낌새를 느끼고 돌아볼 때마다 같은 외모의 여학생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머리에 긴 생머리를 하고
앞머리를 길게 늘어뜨려 음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학원 때문에 귀가가 늦었을 때도 항상 정신을 차려보면 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저의 귀가 시간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싹해서 부모님께 사정해서 마중을 부탁했습니다. 그 후로는 별로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대신 우편함으로 편지가 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우표도 붙어 있지 않고 단지 제 이름만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것을 열면 일주일간의 일기와 같은 문장과 저에 대한 마음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낸 사람의 이름은 일절 없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중간부터 읽지 않고 모두 다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지의 수가 2배가 되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친구들과 돌아다니는 것조차 무서웠습니다. 이 여자는 제 이름도 집도 행동 범위도 다 아는데 제가 아는 거라곤 교복을 입고 있었기에 어디 학교 학생인 것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자의 스토킹 행위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해까지 계속 됐습니다. 제가 여자랑 말을 많이 안 한 것도 이 트라우마가 원인입니다. 지금도 검은 머리에 긴 생머리 여자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도 제가 대학에 가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갔더니 딱 멈췄습니다. 그녀도 역시 다른 지역까지는 무리였나 봅니다. 저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끼고 중고등학교 때는 신경쇠약과 마음이 우울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공부를 대학에서는 독하게 하여 꽤 큰 기업에 취업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지금의 지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직장 동료가 소개팅을 시켜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와 아들과 저의 모습이 담긴 신년 축하 메시지를 중학교 때의 어떤 친구에게 보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금 너 혼자야? 일 쉬는 중이라 혼자인데 무슨 일이야? 친구는 상당히 초조한 눈치였고 저한테 전할 말을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보낸 메시지 말이야. 와이프 이름도 썼지? 원래는 제 이름으로만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때는 결혼 10년 된 기념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은근히 아내 이름도 한켠에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니 저기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여자 기억나? 너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던 그 여자. 그 사람 네 와이프일 수도 있다? 친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은 저는 뇌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친구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가족 가지고 농담하는 친구가 아니기에 멈춰버린 뇌로 생각을 좀 해보려는 때 친구가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친구가 다니던 고등학교 졸업 앨범의 한 페이지였고 자세히 보니 거기에는 아내 이름과 함께 그때 그 여자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공포스러워 폰을 던질 뻔했습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나온 학교가 나랑 같은 것 같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딱히 관심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메시지에 이름을 봤을 때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친구와 그 여자가 다닌 곳은 명진고등학교, 그리고 아내가 다닌 곳도 명진고등학교. 몇 년 전에 아내에게 졸업 앨범 같은 거, 학창시절 모습 보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 영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궁금했습니다. 아내는 중고교 시절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면서 학창시절 사진은 버렸어. 좋은 추억이 없어서. 하고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저도 스토킹하던 여자 때문에 좋은 추억이 없어서 아내의 이야기에 꽤 동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때 그 여자라는 게 들키니까 숨긴 거겠죠. 그리고 저에게 숨긴다는 것은 그때 따라다니던 남자가 저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고요. 괜히 이런 이야기에서 혼란스러울 텐데 미안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았어. 오늘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번 잘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의 일은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퇴근 시간이었고 저는 어질어질한 걸음으로 귀가했습니다. 아내는 오늘도 아들을 돌보며 맛있어 보이는 밥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네. 아내가 걱정해서 다가오려는데 저는 순간 뒷걸음 쳤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뭔가 짐작한 듯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이야기 좀 할까? 식사를 끝내고 아들이 잠든 타이밍에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친구한테 여러 가지 들었어. 그때 나 따라다니고 편지 보내던 게 정말 너야? 아내는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달라고 제가 부탁하니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와서 미안해.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저는 머리가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와 혼란으로 과호흡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곧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려고 등을 만져줬는데 마치 그때의 스토커가 저를 만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잠시 후 제가 자리를 잡은 후 아내는 천천히 진실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생기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취미로 여겼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점점 생각이 행동까지 이어졌고 대학생이 됐을 때 지금의 아내 모습으로 이미지 변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한 건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어서 소개를 받았는데 정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거고 그때 그 여자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걸 알고 안심과 동시에 당시 좋아했던 생각이 다시 깨어났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너무 무섭지만 지금까지의 행복한 날들도 거짓은 아니고 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헤어진다면 아이한테 몹쓸 짓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아내와는 이대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사냐고 했는데 지난 과거보다 사랑했던 10년이 더 길었고 단 한 번도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내로부터는 오늘 이혼 신고서와 위자료에 대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촉즉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알고 매우 놀라워했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좋아했던 마음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오열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먼저 잠이 들면 미안해요. 내 행복만 생각해서 진실을 숨겨서 미안해요. 아내는 매일 밤마다 울면서 사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울린 셈이니까 이제부터는 손잡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내가 가끔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던 이유도 알 수 있었고 이번 일로 아내의 괴로운 마음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저의 행복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는 30대 남자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때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난생 처음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여자친구는 동갑이고 제가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여자친구가 나중에 제 아내가 됩니다. 아내는 반장을 하기도 하고 밝고 발랄한 말을 하는 타입으로 고1 치고는 성숙해 보이고 이뻐서 학년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도 잘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나름 여자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교제는 계속했고 저와 아내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편의상 바이크로 통학을 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바이크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에게도 바이크를 권했습니다. 예전부터 오토바이에 관심은 있었는데 내가 좀 둔한데 탈 수 있을까? 괜찮아. 내가 처음부터 가르쳐 줄게. 그럼 타보고 싶어. 드라이브 같은 거 가면 재밌을 것 같아. 하고 신이 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드라이브를 즐기는 등 새로운 취미가 더해지기도 했고 알콩달콩 교제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을 했고 지금의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서로 일에 힘쓰면서 휴일에는 둘이서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하고 저와 아내는 그야말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신혼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휴일에 제가 어느 산길을 혼자 바이크 타고 드라이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뒤에 있던 트럭이 앞을 잘 보지 못했는지 느닷없이 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트럭에 들이받쳐 그대로 도로 위를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이렇게 죽구나 생각했는데 헬멧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것보다 얼굴을 크게 다친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굴이 변형될 정도의 복합 골절은 아니었지만 얼굴의 왼쪽 절반이 눈 옆에서 턱 부근까지 아스팔트에 갈려서 울퉁불퉁하고 붉은 흉터가 생겼는데 의사의 말로는 너무 큰 흉터라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에게 외모로 인기가 많았기에 얼굴 전반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 흉터를 받아들이지 못해 거울을 다 치워버릴 정도로 우울했습니다. 사고 후 몇 달이 지나 다리 골절도 좋아지고 직장 복귀를 위해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어쨌든 얼굴의 흉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 적극적으로 치료에 힘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에게 애써 상냥하게 대해줬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얼굴에 큰 흉터가 남은 것에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상냥함이 기뻤던 반면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살고 있는 듯한 아내를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맞는 말을 한 건데 제 마음은 갈수록 삐뚤어져 갔습니다. 무사히 태어나고 사고 난 지 반년이 지났어도 제 기분이 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외출을 할 땐 큰 모자와 큰 마스크, 큰 안경을 착용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모자를 쓸 수 없었고 안경과 마스크 사이로 보이는 흉측한 흉터에 대해서 모두가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고 차츰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기분을 살피면서 일을 쉬어도 아무 말 없이 평소처럼 밝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위로하는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화풀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내에게 선물한 바이크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런 거 눈에 거슬리니까 버려. 바이크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내는 계속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화풀이를 했을 때 네가 내 마음을 알긴 해?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 그렇게 무신경하게 말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아내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뭐? 지긋지긋?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결국 아내와 크게 싸웠고 해선 안 될 말까지 했습니다. 그냥 이혼해. 너도 어차피 내 얼굴 보고 속으로 역겨워 했을 거 아냐. 아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고 짐을 챙겨 나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아내의 친정에 이혼 신고서를 보냈고 아내도 이혼에 합의하여 저와 아내는 사이가 틀어진 채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아내와 살던 집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낫지 않는 얼굴의 흉터가 계속 신경이 쓰여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밤중 외에는 거의 외출하는 일 없는 이른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걱정에 여러 번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할 자리를 마련했지만 저는 번번이 부모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이래저래 그런 생활은 1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을 바꾸는 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도록 언제나처럼 새벽에 밥을 먹기 위해 부엌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창 밥을 먹고 있는데 자고 있을 어머니가 부엌의 모습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민지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어. 헤어진 지 10년 만인데 무슨 일이 있나? 밥 먹고 나서 봐도 되니까 한번 읽어나 봐봐. 하고 봉투 한 통을 건네왔습니다. 저는 말 없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와서 일은 무슨 일? 10년 전에 남남됐는데. 안 봐도 뻔하지. 재혼한다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 재혼하던가 말던가. 짜증나네. 하고 뜯어보지도 않고 그 편지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우니 갑자기 편지를 보내온 게 묘하게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고등학생 때의 나날들, 둘이서 여행 다닌 거, 싸우는 일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는 이대로 아내와 죽을 때까지 함께 사는 운명이구나 라고 확신했던 일이 떠올랐고, 편지의 내용이 뭔지는 봐야겠다는 생각에 쓰레기통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을 보는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보낸 사람에 적힌 글씨가 아내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것처럼 지저분한 글씨였는데 누가 아내 흉내를 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내오기까지 했는데 그냥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지가 한 장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봐. 27일이야. 꼭 가봐야 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미를 몰라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약속이라니? 그리고 편지에 적힌 글씨도 삐뚤빼뚤 아내의 글씨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동창 중에 저를 싫어하던 사람이 저를 놀리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일이면 바로 내일 모레인데 내가 거길 왜 가? 하고 속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27일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저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는 결국 편지에 적혀있던 대로 고등학교로 갔습니다. 졸업 후 18년 만이었습니다. 만약 사고로 흉터가 남은 얼굴을 놀리려 했던 누군가가 있었다면 안경도 마스크도 벗고 이 생생한 얼굴을 드러낸 후 걔를 때려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적힌 게 없어 27일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3시에 고등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보름달이 예쁘게 보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에 오랜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제가 입학하기 몇 년 전에 신설된 고등학교이기도 해서 오랜만이었지만 몇몇 시설 말곤 체육관 등의 모습은 그 당시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둥빈둥 고등학교 안을 걸었습니다. 교실 내는 물론 들어갈 수 없었지만 교실 안이 달빛에 비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허함과 함께 학교 다닐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음으로 걷다 보니 저는 어느새 학교 뒤 창고 앞에 있었습니다. 왜 거기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가고 있었는지 저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학교 끝나고 해질녘쯤 아내를 불러 고백한 장소였습니다. 무엇을 어떤 말로 마음을 전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자리에서 아내가 주저없이 고백을 받아준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20년 전과 편지에 써 있었던 27일, 이 두 숫자가 연결되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이날 저와 아내가 어떤 약속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둘이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여기서 함께 확인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각자 맹세를 종이에 쓰고 병 속에 넣어 창고 뒤 소나무 앞에 묻었던 것입니다. 왜 20년 뒤에 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10년 뒤면 너무 가깝고 30년 뒤면 너무 멀고 20년 정도면
분명 육아도 익숙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중이 아닐까? 하고 아내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창고 뒤 소나무는 더 커져 있었고 기억을 떠올려 소나무 앞쪽을 돌로 후벼 팠습니다. 20년 후에 파낸다고 해서 꽤 깊은 곳에 병을 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캔 것 같은데도 병이 나올 기미가 없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1분여 더 파다 보니 마침내 20년 전 아내와 함께 묻었던 그 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병 뚜껑은 녹슬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쉽게 열리지 않아 그냥 병을 깼습니다. 병 속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펴는 순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종이에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제 글씨로 힘차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아내의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둘이서 찍은 화목한 스티커 사진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풋풋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짜를 쓴 기억은 있었지만 몇 월까지인지는 기억을 못했는데 왠지 27일이라고 쓴 기억만 머리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년 전에 이 메시지가 든 병을 묻은 뒤에 아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줬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같이 지내고 결혼도 하고 터무니없이 쌓아온 추억에 더 씌워졌는지 뜻밖에도 이때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날의 일 그리고 20년 후의 약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종이를 들고 모든 것이 생각나니 괜히 안절부절해졌고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은 아니지만 아내를 한번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단호하게 관계를 단절하려고 아내의 연락처나 아내와 관련된 건 모두 지워버렸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아내의 친정집이 어딘지 알기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변했을까?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재혼은 안 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아내의 친정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장모님께서 나오셨고 갑자기 딸의 전 남편이 찾아와서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찾아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니 아내가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내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병원 위치와 병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은 큰 종합병원이었고 병원으로 달려가 아내가 있다는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병실 앞에 도착하니 아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방문해서 많이 놀라겠지? 소란만 피우게 되면 어쩌지? 하고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병실에 누워있던 아내는 어머! 무슨 일이야? 이렇게 이른 시간에 고등학교에는 안 가? 라며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발에 깁스를 하고 오른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녀온 것에 대한 말보다 어쩌다 다친 건지 물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트럭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다리 부러진 거 말고는 괜찮아. 오른손에 붕대를 감아서 글씨를 잘 못 썼어. 그런 것보다도 저는 아내가 아직 바이크를 취미로 하는 것을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바이크 타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바이크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 너가 가르쳐줬잖아.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크 보는 거 싫지? 아니, 전혀. 빨리 나와서 또 타고 싶어. 하고 시원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취미로 아내가 다쳐버린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동시에 저 자신은 사고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바이크를 보는 것조차 싫었는데 아내는 다쳐도 여전히 바이크 타고 싶다는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걸 숨기려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는 새벽에 갔다 왔어. 20년 전에 한 약속 계속 기억하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잊어? 근데 그 병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어? 병 안에 종이 봤어? 하고 흥미진진하게 물어왔습니다. 보고 왔어. 오, 그렇다면 다행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종이에 적혀 있었잖아. 맞아. 그거 지금도 안 변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혼 신고서를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는데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나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 바이크 안 가르쳐줬으면 사고도 안 났을 텐데. 나 때문에 사고가 난 것 같네. 무슨 소리야? 바이크 타다가 사고 난 건 내 탓이지. 가르쳐준 거랑은 상관없어. 그건 그렇고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든다면 예전처럼 나랑 같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나를 돌봐주는 게 어때? 그건 그렇고 나보다 네가 더 많이 변한 거 아니야? 봐봐, 전에 계속 쓰던 마스크랑 큰 안경은 어디 갔어? 역시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마스크랑 안경 쓰는 걸 까먹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사귈 때부터 평생 함께하기로 맹세했으니까. 하고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 후 아내의 부상은 순조롭게 회복되어 무사히 퇴원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했습니다. 저도 10년간의 외톨이에서 벗어나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전히 있지만 저는 예전처럼 숨기는 것은 그만뒀습니다. 가끔 제 얼굴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면 바이크 타다가 사고가 나서 흉터가 심합니다. 놀라셔도 이해합니다. 몸은 건강하니까 택배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 만에 받은 아내의 편지로 저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재혼을 했고 얼마 뒤 가족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과거는 잊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